자, 우리 지난주에 정의 파트 처음 들어왔죠? 6단원에. 그래서 지난주에 정의 파트 처음 와서 정의의 의미,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받고 그 다음에 롤스의 정의를 봤어요. 뭐 오늘은 6단원의 주제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세요. 주제 두 번째에다가 별표를 아주 큼지막하게 해놨지. 왜냐면 정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무조건 나와요. 육단원에서 여기는. 제목은 정의의 기준이야. 기준은 기준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다 보면서 실질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반대말은 뭐가 있어? 형식적인이 있지. 그러니까 정의의 실질적 기준, 정의의 형식적 기준, 또 법치주의라고 하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평등이라고 했을 때도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제목이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질이란 단어와 형식이란 단어의 느낌, 뜻,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형식이라는 건 절차야. 절차가 강조되는 게 형식이야. 그건 실질은 절차가 강조됨과 동시에 플러스 내용까지. 그게 실질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과목에 어떤 용어가 나올 때 그 앞에 뭐가 붙든 형식적 땡땡, 그 다음에 실질적 땡땡이 되면 자, 이건 뭐라고? 절차. 얘는 절차를 강조하는 거고 실질은 절차는 당연하고 절차를 뺀 게 아니라 절차는 당연하고 거기에 뭐까지 플러스 시켜야 된다고요? 내용까지 플러스 시키는 게 실질적 땡땡이 될 겁니다. 얘부터 써주세요. 그래서 형식적 뭐라고 나오면 절차를 강조하는 거고 실질적은 절차는 당연히 강조하고 플러스 뭐까지 내용까지도 강조하는 거.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할 건 뭡니까? 실질적은 형식적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알겠죠? A, B가 아니에요. 형식적이 A면 실질적은 A 플러스 B입니다. 오케이. 그 내용을 받으면서 일단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란 말부터 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학습해야 될 목표는 뭐래?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여기 보니까 딱 3개가 나오는데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3개구나. 능력, 업적, 필요구나. 하면 그 기준은 3개고 각각의 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답니까? 장점과 단점이요.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주제를 잘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도 수업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한테 정의의 실질적 기준 3가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기준을 가기 전에 우리는 앞에서 여기 봐봐. 우리 지난주에 한 거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분류에 따르면 보편적 정의가 있고 특수적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특수적 정의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분배적 정의였죠. 그 분배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분배적 정의란 자 분배는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사람들이 뭘 나누는 거야?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요. 이제 여러분이 봐봐요. 선생님 여기 다시 네모했잖아.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네모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와서도 아직도 얘가 자신이 없다 하면 여러분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그냥 건너뛴 거예요. 너무 많이 했어. 도대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 뭔데? 이거잖아. 돈, 명예, 권력.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이거 3개만 있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회적 자원은 뭐뭐뭐다?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원을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갈지 나누는 것과 관련된 정의가 분배적 정의야. 여기 봐 얘들아. 니네가 자 사회생활을 하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유치원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치원에 가도 여러분이 어떤 학급반, 뭐 노랑반, 물론 노랑반이나 그러나
노랑 반, 뭐 빨강 반 이렇게 색깔로 반을 나눴다면 그 반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권력자가 있어요. 선생님 말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그치? 그 반의 분위기를 이끄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반면에 권력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땡겨가는 애들, 그치? 그다가 좀 더 심각해지면 고학년이 됐을 때 뭐 왕따 문제 같은 게 나면 그 아이는 그 교실에서 가장 권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치 학대당하는 정도가 되잖아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권력을 어떻게 누구한테는 권력을 주고 누구한테는 권력을 덜 주고 하는 식으로 나눌 거냐 이겁니다. 그게 분배적 정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뭡니까? 돈이죠. 그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자기가 아니라면 자기 부모님이 우리 집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꾸는 꿈의 종류도 달라지죠. 여러분은 주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그럼 그 사람한테의 세상은 굉장히 넓어요. 그냥 점심을 상하이에서 먹고 저녁은 동경 가서 먹어야지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전거도 없어. 얘는 늘 걸어 다녀. 그럼 이 걸어 다니는 아이가 보는 세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범위만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그런 어떤 돈, 자본은 누구한테 더 많이 가고 덜 가느냐? 이게 바로 뭐에 관련된 일이라고? 분배적 정의에 관련된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분배. 그러면 자 이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분배적 정의가 뭔지는 알겠어.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할 거야? 라고 묻는 거야. 우리는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분배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시험을 보잖아.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에 따라 등수를 나누잖아. 1등, 2등, 3등. 그러면 그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죠. 뭐 3학년 1반은 난이도가 상인데 3학년 2반은 난이도 중 이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보고 그 성적에 따라 어떻습니까? 쭉 나누지. 그래서 그게 분배의 기준이 되지. 별로 사람들이 불만이 없지? 왜? 같은 시험을 보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입을 할 때 대입 수능고사를 보면요. 그것 역시 어떻습니까?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지. 그지? 그러면 봐봐 얘들아.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한정돼 있어. 무한하지 않잖아. 서울대가 막 서울대 같은 데가 무한하진 않잖아. 나는 서울대 땡땡학과에 가고 싶어. 그럼 서울대 땡땡학과의 정원은 한정돼 있죠. 100명을 뽑아. 그러면 도대체 그 100명의 선발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까? 성적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분배의 기준은 객관적일수록 사람들이 뭐 합니까? 불만을 덜 표출하지. 그지?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분배 정의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이 방금 성적 이야기를 했는데 성적은 어디에 들어가요? 색 중에 여기 들어가요. 업적. 내가 얼만큼 시험 준비를 해서 몇 점을 받아냈느냐. 오케이? 그 업적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한 분배도 있고요. 능력에 따른 분배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머릿속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분배적 정의를 설명했고 분배적 정의에서 정의 나누는 기준, 분배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개가 있다. 자, 고개 들어봐. 고개 들고 참정해 보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세 개가 뭐가 있나? 안 보고 하셔야 됩니다. 능력, 업적, 필요. 자, 해보셨어요? 선생님 지금 말했으니까 다시 땡땡, 땡땡, 땡땡. 그 중에 첫 번째 갑시다. 이제 눈 뜨시고요. 능력에 따른 분배. 자, 여기 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2번, 3번이에요. 능력과 업적이 선생님 다르잖아. 단어가 다르잖아. 의미가 당연히 틀리지. 그러면 능력과 업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능력을 먼저 보고 나서 차이를 볼게요. 능력 봐봐. 형광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능력에 따른 분배에서의 분배 기준은 좋습니다. 개인이 지닌 동그라미 쳐. 잠재력이야. 잠재력 앤드 재능이야. 그러면 잠재력과 재능 둘 다 동그라미 쳤지. 그러면 잠재력과 재능의 공통점은 뭐야?
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쓰세요. 선천적이라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재능이라는 거. 태어나서 너희들도 알잖아. 언제나 느끼잖아. 아, 내 친구랑 나는 저 친구는 정말 음감에 뛰어나. 노래를 배운 적 없는데 음을 한 번도 정확하게 짚어 노래를 잘해. 박자를 잘 맞춰. 근데 나는 음치야. 음치란 그 음을 못 잡는 거고요. 박자. 물론 이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재능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은 사람마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잠재력과 재능의 공통점은 선천적인 거고서 너무 중요하게 가능성이라고 쓰세요. 능력은 가능성이야. 가능성이라고 쓰고 형광펜 줄치고 별 3개 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뭐를 가지고 분배하는 거야? 가능성. 가능성을 보고 분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성적을 보고 분배하는 게 아니야. 장학금을 줄 때 1등한테 주는 게 아니야. 능력에 따른 분배는. 앞으로 얘가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장학금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알겠니?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는 뭘 본다고 다시 한번? 가능성. 그러면 가능성은 어느 시점에 다룹니까? 미래 시점이에요. 미래 시점. 미래의 가능성이야. 현재가 아니라 미래. 앞으로 얘는 더 잘할 거야. 라는 가능성을 본다는. 나왔죠? 그 아래. 그러면 능력에 따른 분배. 아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 단원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설명할 게 뭐야? 분배적 정의에 분배의 실질적 기준으로 첫 번째 능력이 있어. 능력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뭐 하는 거야? 분배하는 거야. 미래의 가능성. 즉, 뭔데요? 쌤이 물으면 여러분 대답해야죠. 잠재력과 재능. 타고 태어나는 잠재력과 재능을 보고 미래 가능성에 따라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장학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지금 1등이 아니라 얘가 하는 거를 보서 얘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얘는 나중에 다음번 시험에 더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가능성을 보고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장점이 뭡니까? 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게. 그러면 지금 성적이야. 너가 지금은 30등밖에 못했지만 넌 앞으로 좀 더 하면 10등을 올릴 수 있어. 믿어주는 거죠.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단점 당연히 너무 명확하지. 이미 여기 봐봐 얘들아. 잠재력과 재능에 줄치면서 여러분은 단점이 떠올랐어야 돼요. 쌤이 강조했잖아. 재능과 잠재력은 타고나는 거라고. 근데 타고나는 게 내 의지는 아니잖아.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국적과 인종과 성별을 선택했어요? 아니지. 진짜 운이지. 운이야. 그러니 여기 나오지.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 같은 뭐야? 줄쳐요. 너무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타고난 재능과 환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얘들아? 우연적 요소.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롤스가 정의론 얘기할 때도 정말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우연적인 요소. 단어 알아도. 뭐와 뭐를 우연적 요소라고 불렀어? 재능과 환경.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민족과 어떤 성별로 태어났느냐? 그게 환경이야. 알겠니? 니네가 지금 이 시점에 한창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치?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 소말리아인으로 태어났다. 항상 근데 아마 지금까지 못 살아있을 겁니다.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항상 분쟁하다가 다 죽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다 죽었을 거예요 이미. 한 12번은 더 죽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태어났잖아요. 우연이잖아. 우연적인 요소가 뭐 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당연하지. 능력 자체가 뭐 해주는 거니까. 가능성에 따라 분배하는 거니까. 또 하나의 단점은 얘들아 단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 당연히 단점 여러 개가 나오겠지. 능력에 따른 분배의 두 번째 단점은 잠재력과 재능이 냈는데 이걸 어떻게 명확히 구별합니까? 지금 둘 다 우리 반에서 30등 하는 친구와 31등 하는 친구가 있어. 그지? 근데 30등 하는 친구와 31등 하는 친구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누가 조금 더 얼마큼 더 높은지 평가를 하는 기준이 애매하겠죠. 선생님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그치?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뭐하다? 어렵다. 공감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의견에? 오케이. 못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분배의 실질적 기준인 두 번째는 업적이지. 얘는 확실히 능력에 따른 분배보다 객관적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성적이라는 거. 업적이잖아. 수능 만점 맞은 애랑 수능 하나 틀린 애랑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업적은 봐봐. 분배 기준에다가 역시 별표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 동그라미 아까 우리 능력은 뭘 했어? 써야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랬지. 근데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오케이. 여기는 노력이 더해져요. 노력이 더해지는데 노력은 쓰셔야죠.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 즉 선천적 능력에 뭐가 더해져야 돼? 후천적인 노력이 더해져야지 업적이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못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여 성취한 업적 발표하시고 업적을 자신이 이뤄낸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럼 다시 여기 봐. 업적은 어떻게 쌓는 거야? 능력 플러스 노력으로 쌓는 거야. 알겠니? 능력만 갖고는 안 된다고? 능력 플러스 노력으로 업적을 쌓아. 그래서 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 업적에 따른 분배는 확실히 객관적이랬죠. 여기 슈터. 각자가 달성한 결과 네모하시고요. 결과 별 3개.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 화살표 연결시켜야죠. 뭐와 뭐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고요?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화살표.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뭐 할 수 있어? 객관화하고 중요한 표현이다. 수치화시킬 수 있죠. 수량이라는 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1등,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숫자화시킬 수 있어요. 객관화, 수량화할 수 있어서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쉽다. 확실히 뭐에 비해? 능력에 따른 분배에 비해 쉽지요. 또 봐봐. 수능이 다 맞았는지 하나 틀렸는지 두 개 틀렸는지는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쟤를 더 이뻐한다고 수능 만점이 아니라 수능 만점을 못 만들잖아요. 빼박인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해서 공정성 별 3개, 확실히 업적에 따른 분배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몇 개 틀렸냐? 평균 몇 점이야? 점수를 알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뭐 내가 이뻐하는 친구라고 해서 갑자기 수능 다 맞은 친구를 하나 틀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자신이 이룬 업적만큼 보상받기 때문에 그죠? 1등 상금과 2등 상금, 4등 상금은 틀리잖아요. 어떤 경연대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열심히 내가 뭐 하려는 거. 타고난 것도 타고난 거지만 부천적으로 내가 노력하려는 동기를 북돋아주는 건 역시 업적에 따른 분배지. 이게 얘들아 단지 수능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수입과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 비례다. 당신이 판매한 만큼 주겠다. 그럼 10개를 팔았는지 100개를 팔았는지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확 나오기 때문에 노력하겠죠.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다면. 그지? 이렇게. 물론 얘도 단점이 있죠. 단점이 없는 건 없습니다. 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먼저 단점. 업적에 따른 분배의 가장 큰 단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 아무래도요, 여기 봐요. 선생님, 업적이 100%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고 태어나기를 머리가 너무 좋게 태어난 사람과 머리가 너무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의 차이를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아지거나 능가하기 더 힘들어요. 특히 어때?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재능의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없는 사람들. 어떤 거 아까 뭐라고 표현하라고? 우리는 재능과 환경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우연적 요소. 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형이라든지 다운증후군이라든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지? 그래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까 여기 봐. 이게 동전의 양면이지? 업적만큼 보상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지만
반대 편에서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과열 경쟁이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가 나중에 뭐가 돼? 아, 대만 없으면이 돼버려요. 내 탓이 아니라 타인의 탓이 됩니다. 내가 계속 2등을 해. 근데 그건 내가 어떤 노력 부족과 나의 재능 탓이 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가 항상 2등 하다 보면 아, 저 새끼만 없으면 1등 하는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분배 기준의 장단점까지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너무 쉬워요. 얘는 정말 아주 뚜렷합니다. 쉽다라는 게 뭐냐면 뚜렷해, 명확합니다. 뭐?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이 말이 뭐야?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필요한 사람한테 분배하는 거야. 분배 기준은 뭐야? 사람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 동그라미 필요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 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학자가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선생님이 써놨죠, 위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조금 더 발전해서 사회주의 단계를 넘어서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공산주의 단계인데, 공산주의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겁니다. 와우! 유토피아지? 이 말이 뭐야?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은 혼자 살아. 혼자 살고 되게 건강해. 그래서 선생님은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할 수가 있어. 반면에 선생님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은 나랑 나이는 같지만 굉장히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해. 그래서 하루 8시간은 노동이 무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3시간 정도 일을 하면 그 다음 체력이 방전이 돼. 게다가 가족이 10명이야. 자, 그러면 자, 혼자 사는 선생님 체력이 넘쳐서 10시간씩 일하고 8시간씩 일할 수 있어. 근데 막 쓰는 공산사회를 뭐라고 표현했어, 아까? 능력만큼 일한다 그랬지. 그럼 선생님은 능력이 8시간, 10시간씩 일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해. 그러면 아까 옆에 있는 선생님 친구는 3시간의 능력이지, 그 친구의. 선천적인 체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는 3시간 일해. 근데 분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필요한 만큼 분배한댔지. 선생님은 혼자 살아. 그럼 선생님은 1인 생활,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현재 2022년 우리나라의 생활 물가를 계산했을 때 1인 가구가 필요한 월 금액이 18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은 8시간 매일 일하고 180만 원을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 친구는 3시간 일하고 가족이 10명이랬잖아. 1인당 180이니까 1,8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이게 공산사회야. 유토피아죠. 인간의 이기적인 성격을 모조리 무시했죠. 어?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누가 싸우겠어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선생님 저는 8시간 일했는데 110만 원밖에 못 갖고 가는데 쟤는 왜 3시간만 일하고 1,800만 원을 가져가요? 라고 아무도 하지 않을 거란 얘기는 정말 그건 천국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크스가 얘기했어요. 이상사회라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공산사회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나마 가능한 건 뭐다? 공산주의 전 단계 사회주의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필요에 따른 분배다. 그럼 선생님, 현실에서는 그러면 필요에 따른 분배는 불가능하겠네. 아니지. 현실은 이론을 100%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이론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현실에서도 필요에 따른 분배의 일부분을 가져왔어요.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의 복지예요. 복지 뜻이 뭡니까? 복지 뜻이 우리 사도원 정치할 때도 있었지. 복지란 여러분이 복지라는 단어의 뜻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준환이가 길을 가고 있어. 선생님 늘 예를 드는데 현실성 없는 일이죠. 길을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반쯤 건넜어. 빨리 건너야 돼. 왜냐면 일단 준환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때가 좀 늦었어. 파란불이 켜져가서 조금 멈칫하다가 건넜단 말이야. 핸드폰 하느라고.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기현이를 만났네? 근데 기현이가 갑자기 준원이의 팔목을 꽉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야 복지가 뭐야? 라고 물었어요. 미친 거죠. 물었어. 네가 빨리 복지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기현이가 팔목을 놔줄 것 같아. 멈칫거리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스핑크스가 여러분을 붙잡고 대답을 수수께끼 냈는데 대답을 못하면 대가리를 먹어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복지가 뭐야? 뭡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주어는 국민이죠. 누구의 인간다운 생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 그게 복지지. 즉, 이 복지가 어디서 왔겠어? 복지에서의 분배의 기준은 능력에 따라서 복지를 혜택을 줍니까? 아니잖아. 오히려 반대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더 가는 거잖아. 사회적 약자에게. 그치? 이게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응용한 겁니다. 가져온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뭐라고 썼습니까? 복지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도 쓰셔야죠. 필요에다가 형광펜 줄치고 화살표 빼서 복지라고 쓰시고 복지의 장점에 보면 이게 뜻입니다.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 그게 복지의 뜻이야. 그러면 필요에 따른 분배의 장점은 뭐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옆에 화살표하고 쓰세요. 뭐에 대한 배려입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앞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했잖아요. 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 물론 얘도 단점을 갖고 있죠. 장점은 이거야. 가장 큰 장점 이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반면에 단점은 사회적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은 항상 한정돼 있지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죠. 만약에 그런 사회가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토피아라니까요. 천국이야. 이데아지 이데아. 반면에 또 복지가 너무 과하면 사실 이런 적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이론가들이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하는 거야. 추론을 하는 거야. 만약에 국가가 모든 걸 해준다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업적을 쌓으려 하는 어떤 개인의 동기가 부족해질 수 있잖아. 이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리 잘 되죠? 명확하니까 뭐가 차이점이 뭐와 뭐의 차이?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참고자료에 참고자료 주제 2 정의의 실질적 기준 1이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졸리면 여러분 교재 보지 마시고요. 화면 보세요. 고개를 들고 있으면 일단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치기 때문에 덜 졸릴 수 있어요. 화면 보세요. 분배적 정의의 문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큼 재화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경제가 시작된다 그랬지? 우리 이 전 단원 5단원이 뭐야? 경제잖아. 경제는 여기서 출발해. 뭔데 이게? 희소성이잖아. 희소성. 따라서 한정된 재화, 즉 희소한 재화야. 기억나? 화면 보러. 한정된 재화, 희소한 재화를 그 중에서도 인간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돈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것이 정의의 문제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빌 게이츠의 재산이 60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그는 과연 받을 만큼 받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받는 걸까요? 우리 사회의 자원은 화수분이 아니므로 화수분이 뭡니까? 아무리 써도 계속 채워지는 거지. 마법의 상자같이 그치? 화수분이 아니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한하지 않다는 얘기죠. 돈, 먹을 것, 에너지, 일자리, 의료시설, 집 등의 자원이 누구나 가져다 써도 남아돈다면 정의의 문제는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다 가져가면 되잖아. 필요한 만큼. 결국 그 한정된 자원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지 묻는 것이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줄치세요.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 줄치고 이게 분배지. 공평한지 묻는 것이 바로 뭐다? 정의의 문제다.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정의는 공평, 형평과 뜻을 같이 한다. 배를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분배하는 게 공평할까? 계속 갑시다.
일자리는 하나뿐이야. 한 명 뽑아. 얘들아, 선생님 친구가 늦지막히 배우의 길을 걸어요. 근데 배역은 한 자리가 딱 남아있어. 주인공의 엄마 친구 역이야. 주인공의 엄마 친구역? 근데 한 명이지, 그치? 근데 거기 오디션을 봐서 공개로 뽑는데 그 한 명의 배역 한 자리에 오디션을 보겠다고 원서를 내고 서류를 낸 친구들이 60명이야. 그럼 경쟁률이 61이죠. 자리는 하나란 말이야, 일자리는, 배역은. 근데 어떻게 할까? 시험 점수가 더 높은 사람에게 주어야 할까요? 이건 뭐니? 우리가 아까 배웠던 능력과 업적과 필요 중에 시험 점수가 더 높은 사람에게 그 일자리를 주는 건 업적입니다. 성적은 업적. 아는 사람에게 야, 이건 정말 지인 찬스죠. 지인 찬스.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해서. 의료기기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먼저 사용하게 해야 할까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나눌까요? 모두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다르게 나눠야 한다면 무슨 기준으로 나눠야 될까요?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필요한 만큼? 그래서 이러한 정의의 문제를 분배적 정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정의로운가? 라는 문제죠. 이때 받을 만큼 받는다라는 주십니다. 받을 만큼 받는다. 받을 만큼 받는다라는 정의의 뜻은 동그라미 치 공평함, 공정함에 가깝습니다. 공평함과 공정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의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뜻이죠. 받을 만큼 받는다면 누구나 공평하다고 하니까요. 오케이. 자, 다음요. 오늘 주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식과 실질의 내용이었지. 그지?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내용 한번 볼게요. 형식적 정의가 나쁘다거나 실질적 정의가 더 옳다거나 거기에 문제가 아니랬어. 형식적 정의는 A만, 실질적 정의는 A 플러스 B까지. 오케이? 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분법을 좋아해서 옳고 OX만 너무 좋아합니다. 틀리다, 맞다, 착하다, 나쁘다. 안 돼, 이분법. 세상은 이분법이 없어요, 사실.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요. 한번 봐봐요. 형식적 정의는 정의의 내용을, 즉 실질적 정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필요 없어요. 여기 주치세요. 형식적 정의는 여기 그 적용의 형평성만 문제 삼는다. 이 말이 뭐야? 적용의 형평성 써요. 절차야, 절차. 절차만 문제 삼는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정의롭다고 해도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절차만 강조하기 때문에 형식적 정의가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나옵니다.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규칙이 있다고 칩시다. 규칙.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내용 자체 보세요. 노예제도라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 근데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규칙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을 빚을 지고 1년 동안 못 갚으면 노예가 된다. 라고는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정확하게 그 법에 따라 노예를 만들어. 그럼 노예를 만드는 그 과정은 정의롭지. 왜냐면 누가 다 똑같이 딱 기준을 정해놓고 500만 원을 이상을 빌렸는데 1년 동안 못 갚은 사람만. 그게 누구든 왕의 아들이든 예를 들어서 뭐 왕의 아들이든 뭐 평민의 아들은 상관없이 한다. 그러면 그건 과연 정의로운 거 아니지. 왜? 노예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형식에 따라서 절차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라는 얘기야?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규칙은 그 내용이 정해놨다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어떤 규칙 아까 좀 봤지만 빚을 지고 얼마 동안 못 갚으면 노예로 만든다라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과연 형식적으로는 정의로워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거니까. 알겠니? 자, 이거 봐. 여기 신호등이 있어. 근데 신호를 지키지 않아. 신호를 지키지 않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삼진 아웃 제도를 줘서 첫 번째 신호를 안 지키면 첫 번째는 옐로우 카드를 줘. 두 번째는 레드 카드를 줘. 세 번째 목을 쳐. 사형을 시킨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를
정말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권력자의 아들이든 돈이 많은 재벌의 아들이든 서민의 아들이든 똑같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세 번째 어기면 목을 쳐. 어때요? 형식적으로는 정의롭죠. 하지만 교통신호 3번 어겼다고 사람의 목을 치는 그러한 규칙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정의롭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 형식적 정의가 선생님이 방금 든 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식적 정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 아까 말했던 노예제도를 인정한다는 규칙은 내용 면에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내용 면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형식도 정의롭고 내용도 정의로운 바로 뭐가 나온 거야? 실질적 정의가 나온 겁니다. 실질적 정의. 형식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여기 내용이 B가 되는 거야. 내용까지도 어떤 거? 정의로운 거. 그게 바로 실질적 정의가 되는 거야. 형식적 정의 플러스 내용도 정의로운 거. 자, 우리 로스의 정의로는 뭐 우리 지난주에도 한참 봤었죠. 자, 다음요. 우리 분배의 기준을 봤었는데 분배의 실질적 기준을 봤었는데 그중에 능력에 따른 분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면 누구라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건 표면적으로는 그 어떤 제한도 없다. 겉으로는 그렇죠. 능력주의 신화가 내건 약속에 의하면 자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 근데 능력주의 신화라는 표현을 썼지. 표면적으로는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잖아. 내가 IQ가 한 자리로 태어났건 IQ가 세 자리로 태어났건 누구나 다 성적만 이루면 서울대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신화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당신은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열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사람들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능력주의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공정하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능력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떤 나라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성공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지 탈 수 없는지 정해져 있어. 알겠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능력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지만 능력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능력주의라는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능력주의가 허구적이고 신화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자, 다음. 분배 과정에서 우연적 요소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는 이 능력주의가 바로 뭐기 때문이야? 허구기 때문에 그래.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지. 얘들아,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의 모순을 한번 봐봐. 누구나 다 부자가 된다? 그럼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요, 얼마 이상이 아니야. 상대적인 개념이야. 알겠니? 나는 지금 페라리랑 선생님 차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차가 페라리랑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스포츠카들이 10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차가 한 대는 없는 친구에 비해서 나는 부자지. 하지만 나는 자동차는 그렇게 많은데 내 자가용 비행기는 한 대밖에 없어. 그럼 내 친구는 자가용 비행기가 20대야. 그럼 나는 뭐니? 부자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허구야.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분배적 과정에서 우연적 요소를 배제해야 되는 거야. 타고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건 좋은 거지. 일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형식적 평등 좋아요. 그런데 애초에 타고난 능력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 야, 똑같은 데서 출발해. 근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고 죽으라고 운동신경이 나쁜 친구가 있고 체력이 강한 친구가 있고 체력이 약한 애가 있고 다리가 긴 친구가 있고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 공정하지 않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출발선에 세웠더라도 누가 그 경기에서 승자가 될지 그러니까 가장 빠른 주자가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주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에만 좌우되지는 않아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듯이 빠른 부자가 되는 건 역시 도덕적 우연이다. 롤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그래야 롤스는 나오잖아요. 정의를 능력 위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어?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뒤집어 썼잖아, 사람들이. 나의 능력이 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공정을 수정하기 위해 형식적인 기회 등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떻게 제출할 건데, 얘들아? 복지로서. 알았니?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나한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우연적인 도덕적 우연에 의해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나는 내가 양친 부모가 없어서 잘할 곳이 없어. 그럼 어떠니? 나는 도덕적 우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경쟁에서 뒤처졌지요. 곧 죽을 수도 있어. 버려졌기 때문에 길거리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롤스는. 어떻게 공정하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국가가 복지로서, 복지 제도로서 그 아이를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고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정의의 실질적 기준,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그럼 우리가 배웠던 이 분배의 실질적 기준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앞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5번 체크해 보세요. 5번, 6번, 7번, 8번 여기 보세요. 5, 6, 7, 8 네 문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했던 문제, 그러니까 금방 배웠던 걸 바로 문제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5번. 다음은 장학금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들. 아까 선생님 수업할 때 잠깐 설명을 줬었죠. 장학금 얘기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얘들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분배야? 필요에 의한 거지. 필요. 그죠? 첫 번째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 두 번째. 앞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어.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죠. 잠재력, 능력은 미래의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이는 거잖아. 미래 가능성. 근데 여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가능성이라고 여기. 성장할 가능성.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자, 세 번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이미 내가 거두는 거지. 내 능력 플러스 노력에 의해서 이게 업적입니다. 그래서 필요, 능력, 업적.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지?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가장 단순한 문제. 자, 다음 6번 문제. 다음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봐봐요. 탁월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연봉을 받고 평범한 사원들이 적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의료기술이 뛰어난 의사가 형편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보다 월등히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다. 연봉과 소득을 가지고 부의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뛰어난 기량을 지니는 운동선수가 그렇지 않은 운동선수에 비해 더 많은 상금과 연봉을 받는 것은 정의롭다. 이 글은 뭐에 따른 분배를 말하는 겁니까? 능력이죠. 업적이 아니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 봐. 첫 번째 줄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바꿔 말하면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능력에 따른 분배도 장단점이 있지.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의 단점에 대해서 선택지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능력은 선천적인 거랬잖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롤스는 그런 선천적인 걸 뭐라고 표현해서 도덕적 우연이다.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유전적 재능이나 재능 동그라미 치세요. 재능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환경. 재능과 환경은 둘 다 뭐야? 우연적 요소야. 재능도 우연적 요소이고요.
환경도 우연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의 가장 큰 단점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하는 여지가 너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형광펜으로 줄치세요. 그냥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두세요. 능력에 따른 분배의 가장 큰 단점, 우연적 요소의 개입. 됐죠? 다음 7번 문제. 밑줄친 부분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하여 필요 동그라미 치세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었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배적 정의가 그럼 여기까지 봐봐야 돼. 첫 번째 문장의 사람은 뭘 주장하는 거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거지. 근데 네모해.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보자. 어떤 사람은 분배적 정의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여 성취한 결과 동그라미치세요. 결과. 이건 미래가 아니고 결과지? 그러니까 뭐야? 업적입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야. 그 앞에 사람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고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거야. 찾아야 돼. 능력인지 필요인지 업적인지. 자, 나는 그랬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견해에 반대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에 뭐 한다는 얘기야? 반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근거를 대라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업적에 따른 분배의 단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이것도. 그래서 장단점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어. 알겠니? 잠깐만요. 아닌가요? 나는 이 사람의 견해에 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위에 사람이네. 그런가? 밑줄 친 부분의 근거. 분배 기준으로 삼을 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람의 견해에 반대한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야? 아니지. 윗사람이네. 윗사람.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견해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사람은 분배적 정의 중에서 필요를 충족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쵸? 볼게요. 어떤 사람 같기도 한데. 미쳤나봐요.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맞아요? 어떤 사람의 견해? 분배적 정의를 업적에 따라 분배하자는 사람의 견해에 반대. 왜? 이렇게 분배하면, 업적에 따라 분배하면 뭐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근거는 5번이 되겠죠. 마지막 8번 문제. 갑과 을에 대한 입장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불리한, 여기 주입니다. 더 불리한 사회적 지위. 더 불리한 사회적 지위는 뭐야?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는 거야. 불리한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루스가 이렇게 말했죠.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여기 봐봐 동그라미 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그냥 내 것,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고 재능에 산출하는 이익을, 즉 내 재능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눠야 정의가 실현된다. 롤스의 이야기입니다. 롤스의 이야기. 롤스는 얘기했잖아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 여기서 말하는 최소수혜자는 뭐였습니까? 사회적 약자고 이 표현이지 더 불리한 사회적 지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음, 모든 사람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많은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결과에 따른 불평등은 정의롭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노지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자 자유주의자인데. 자, 이 사람은 뭔데? 기회가 뭐하면? 기회가 평등하면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지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개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평등은 뭐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갑. 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지. 그지? 왜? 이렇게 말하잖아. 더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줄여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뭘 통해서? 복지제도를 통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갑은 지금. 을은 경쟁에 있어 공정한 참여 기회를 강조한다. 그럼요. 갑과 을 묶어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갑과 을의 공통점입니다. 두 개 묶어요. 갑 동그라미 치고 을 동그라미 쳐서 두 개 묶어서 여러분이 써봐. 이 두 개를 묶으라고 했지. 갑과 을을 묶어. 묶으면 얘네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야. 둘 다, 무언 인정하니 둘 다. 형식적 정의는 둘 다 인정해요. 형식적 정의. 아까 선생님이 형식적 정의는 뭘 강조하는 데서 절차랬지. 절차적 정의. 형식적 정의. 다른 말로 절차적 정의는 둘 다 뭐한다? 인정해요. 이 공통점입니다. 롤스도 형식적 정의 중요하다. 노직도 형식적 정의 중요하다. 둘 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경쟁에 있어 공정한 참여 기회를 주라는 거. 이거 형식적 정의, 절차적 정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을도 강조하는 거고 갑도 강조하는 겁니다.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을은 을만이 아니잖아. 을은 그랬으니까 경쟁에 있어서 공정한 참여 기회 강조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기회가 열려 있다면. 기회가 열려 있다면. 4번. 을은 업적에 따른 불평등이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아니지. 얘는 기회만 공정하면 업적에 따른 불평등이야말로 뭐하다 그랬어. 정의롭다고 말한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의의 실질적 기준 3개, 필요, 능력, 업적 명확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